음,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3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은 정보의 표현인데 정보를 어떻게 이제 컴퓨터상에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0하고 1로 된 정보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뭐 숫자 데이터라든가 또 문자 데이터, 그리고 또 뭐 영상 데이터, 또 그다음에 뭐 또 음악, 또 아니면은 또 그림 데이터,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죠. 그러면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컴퓨터상에 표현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3장에서 이제 수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학습 목표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런 어, 이제 정보가 다양하게 존재할 테니까 그런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표현 방법들이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적합한 그런 어떤 그 표현해주는 그런 방법,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표현에 있어서 어떤 한계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세 개의 파트로 구분이 될 텐데 파트 1에서는 지금 이진법의 원리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진수를 뭐 표현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십진수를 또 이진수로 표현해주는 방법, 또 기억 장치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데 어떤 제약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는 이제 모든 정보를 숫자로 바꾸어서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기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숫자를 갖다가 이제 우선은 그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어떤 그런 표현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우선 먼저 숫자 표현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단한기수법, 뭐 일진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명수법, 그러니까 로마 숫자라든가 이집트 숫자에서 이제 사용했었던 이런 명수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 뒷페이지에 나올 뭐 위치값 기수법,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용을 하는 뭐 이진법이라든가 십진법이라든가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그 위치에 해당되는 그런 개수를 갖다가 이제 의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환기수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환기수법은 우리가 이제 어떤 회의를 하거나 뭐 했을 경우에 그 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손을 들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수를 세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그랬을 때 사용해주는 뭐 이와 같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단환기수법 뭐 숫자 8을 갖다가 만약에 단환기수법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작대기를 표기를 한다던가 또 5개씩 나눠서, 또 아니면은 뭐 5개씩 나눠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거 슬래시까지,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줄을 긋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이런 형태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단위 수를 갖다가 뭐 발을 정자든 아니면 빗금치기든 또 수직선, 원 또는 점 등의 어떤 이런 기호들을 표현해서 사용하는 거를 이제 단환기수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이 표기법은 큰 수를 나타내 줄 때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명수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뭐 로마 숫자라든가 이집트 숫자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 이제 명수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수보다 큰 특정 수에 대해서 이제 기호를 붙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집트 숫자는 뭐 상형 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 단위는 10의 거듭 제곱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가 될 텐데, 뭐 우리가 이제 정수를 셀 때
그 많고 적음을 단위로 이제 나누어서 그 이름을 붙여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만단위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이런 십진법 방법, 이것도 이제 이런 명수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밑에 있는 뭐 이것처럼 이제 그 각각 뭐 1을 나타내 주는 경우, 또 10을 나타내 주는 경우, 100을 나타내 주는 경우가 이제 어떤 그런 상형 문자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표기법을 이제 사용을 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바로 뭐냐면 명수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위치값 기수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이진법이라든가 또 팔진법, 십진법, 60진법 뭐 이런 이런 방법들에서 사용되는 건데, 뭐 숫자의 위치가 바로 이제 그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십진법수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십진법의 개수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이용을 하고, 뭐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기준은 10이 되고, 그래서 뭐 10이 된다, 그래서 베이스, 뭐 10, 뭐 시스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진수는 개수는 0과 1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얘도 이제 2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바로 뭐냐면 위치값 기수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날 뭐 아라비아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위치적 기수 체계가 이제 어떤 편리하고 또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는 왜 이러한 이진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는 뭐 전기 신호를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숫자를 갖다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신호가 있으면 1, 또 없으면 0,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결국은 1하고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진수를 사용을 하게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전기 신호를 갖다 여러 단계로 나누다 보면 노이즈로 인한 또 오류도 또 이제 물론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또 트랜지스터가 이제 꺼지거나 뭐 혹은 뭐 꺼진 상태 혹은 켜진 상태, 또 컨덴서가 충전되거나 방전된 상태, 뭐 이런 상태를 갖다가 이제 두 가지 상태로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것처럼요.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0하고 1로 이제 표현되는 그런 수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전화선을 갖다가 고음은 1로 표현하고 저음은 0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또 CD의 그 어떤 정보를 갖다가 이제 빛을 반사하는 부분은 1, 또 빛을 반사하지 않는 부분은 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컴퓨터의 어떤 정보 표현이 0하고 1로 되어 있는 이진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그런 그 하나의 뭐 유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몇 가지 그냥 그 동영상 자료들을 링크를 해놨는데, 뭐 지금 뭐 여기 주소도 붙여놓기도 했는데, 한번 그 수업 자료 올리면서 같이 이 주소들을 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그 자료들을 조금 조금 시간이 조금 저거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이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죠. 뭐 여기 4분 정도고 뭐 그 정도니까. 그래서 한번 이 동영상 자료들도 같이 한번 그렇게 해서 조금 보도록 하면은 또 이제 그 동양에서 그 뭐 어떤 이진수가 이제 그 발달한 그런 유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이제 나오고 하니까 조금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이제 어떤 정보를 표현을 하는데, 진법에 의해서 이제 숫자 표현을 할 때, 뭐, 이렇게 십진법, 또 이진법, 팔진법, 십육진법,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그 숫자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잘 알고 있을 텐데, 뭐, 지금 뭐, 우리가 십진법은 뭐, 0부터 9까지, 0하고 1, 이진법은, 그 다음에 또 팔진법은 0부터 7까지, 십육진법은 0부터 9까지 사용을 하고, 10을 표현할 때는 뭐 A, B, C, D, E, F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15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는 지금 뭐 데시멀 이게 10진법이 되겠고, 바이너리 2진법, 옥탈 8진법, 그 다음에 헥사데시멀 해줘가지고 16진법을 갖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 지금 10진법 수가 10이 됐을 때 뭐 2진수, 그 다음에 또 8진수, 그 다음에 16진수 각각 이제 어떤 값들을 갖다가 표현해 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진법과 변환하는 뭐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과정 뭐 이로 이제 계속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꾸로 숫자를 갖다 읽어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뭐죠, 이 14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더해주면 될 텐데, 뭐 8은 뭐 2의 3승이다, 그 다음에 2의 2승이다, 2의 1승이다, 2의 0승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뭐 나무 그 어떤 그 이렇게 값이 들어가지는 부분은 1로 채워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0으로 채워줘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진법수 또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진수 변환하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다른 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고 또 10진수를 또 다른 진수로 변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진수는 뭐 이 n승, 또 x진수는 뭐 p진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변환해 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 8진수를 이제 10진수로 그렇게 이제 변환해 주는 방법은 당연히 뭐 8진수니까 밑이 이제 8이 될 거고, 그래서 8 전개식으로 해갖고서는 그 다음에 80법 전개식으로 해서 이제 10진법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16진수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러니까 16의 이제 거듭제곱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걸 계산해서 이제 변환해주면 이제 10진수로의 변환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진수를 또 8진수로 변환해주는 과정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진수를 8진수로 변환해주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세 자리가, 이게 2의 3승이 될 테니까 결국 8이 될 테니까 이진수에서 이런 식으로 세 자리씩 묶음을 묶어줘가지고서는 이제 그 값을 이렇게, 여기는 000이니까 8진수 0이 될 거고, 여기 1이 되고 2고,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7,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이와 같은 수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8진수로, 이진수인 수를 8진수로 변환한다라 그러면, 지금 세 자리씩 끊어주면 될 텐데,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세 자리씩 끊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10이다 그러면 6이 될 거고, 여기는 뭐 이제 두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 값에 대한 변환 값을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세 자리 끊어줘서 7이 될 거고, 여기는 또 2가 되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진수를 8진수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변환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한다라 그러면, 뭐 이제 16진수가 되려면 결국은 4자리가 돼야 되겠죠, 이진수가. 그래서 4자리씩 끊어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F까지 나와질 텐데, 여기도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진수를 16진수로 표현해줘라 그러면은 이제 4자리씩 끊어줘서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의 1승, 2의 2승이 될 거니까 결국 이제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1 내렸으면 되겠고, 여기는 뭐가 되죠? 2가 되나요? 이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자릿수 중에서 뭐죠? 그 일자리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8 갖다 놓고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해주는, 그렇게 이제 16진수일 경우에는 이진수를 4자리씩 끊어가지고서는, 8진수일 경우에는 3자리씩 끊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수 변환을 또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10진수, 2진수 변환해 주는 것은 뭐 1로 나눠가지고 꼴로 하는 거니까 앞에서 나왔었던 뭐 다 알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10진수를 또 16진수로 변하는 건 16으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치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해줄 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검수상이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수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정수하고 실수로 이제 크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뭐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수를 갖다가 여기 14라고 하는 정수를 만약에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첫 번째 비트는 부호 비트를 나타내 준다는 얘기죠. 여기 첫 번째 비트는. 그래서 나머지 또 정수값을 이진수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서 14라고 하는 숫자를 이진수로 표현해 주는 거니까 뭐죠? 여기가 2의 1승, 2의 2승, 그 다음에 2의 3승이니까 8, 뭐 2, 14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4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표현을 해준 건데 지금 부호 비트를 표현할 때 부호 비트가 지금 0이 들어가 있는데 양수일 때는 0을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1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그래서 또 뭐 여기 음수일 경우에는 뭐 1의 부수 표현법, 또 2의 부수 표현법, 뭐 이런 걸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2의 부수 표현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맨 왼쪽에 있는 비트, 이 부호 비트 이 부분을 말하는데 이거는 뭐 most significant bit 해가지고 MSB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부호를 나타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정수의 양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MSB 값은 0을 써주면 되겠고 나머지 비트는 그 절대값에 해당하는 이진수로 이제 이런 식으로 14라고 하는 값을 이진수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수 표현은 그냥 요 앞에 이제 이 뭐죠 부호 비트를 0으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그 절대값이 14라고 하는 이 값을 갖다가 이진수로 이제 표현을 해서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이제 정수의 음수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앞에 나왔던 마이너스 14를 갖다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뭐 여기 뭐 고정수 수점 방식 부호하고 절대값 방법, 그 다음에 1의 보수 표현법, 그 다음에 2의 보수 표현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고정수 수점 방식을 표현한다라고 그러면 MSB, 그러니까 부호 비트가 되는데 부호는 지금 얘는 음수가 됐으니까 아까 양수일 땐 0을 넣고 음수일 땐 1을 넣어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첫 번째 부호 비트에다가는 1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 절대값은 이진수로 표현해서 결국은 플러스 14라고 하는 이 값을 갖다가 그대로 넣어준 거죠. 넣어줬는데 맨 첫 번째 비트가 이제 그 이 부호 비트가 얘가 지금 1인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14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방법이 올바른지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여기 첫 번째 부호 비트를 0으로 써주고 나머지 여기 다 0, 0, 0, 1, 1, 1, 0 이렇게 썼을 경우에 자 그러면 이 두 수를 얘는 이제 플러스 14가 되겠죠. 그러면은 컴퓨터에서는 이 CPU의 이제 회로를 뭐 플러스 그러니까 덧셈 회로, 뺄셈 회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덧셈 회로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회로를 좀 더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덧셈 회로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뺄셈도 결국은 덧셈으로 이제 그 연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 뺄셈 연산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상에서는 덧셈 회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수에 대한 덧셈으로 결국은 이 그 뺄셈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뭐 14에서 플러스 14에서 마이너스 14 더해주면 결국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20진수로 표현했을 때는 자 그런데 이 두 수에 대한 이진수로 표현한 이 값들 이 두 개의 값들에 대해서 그럼 덧셈 연산을 수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0이 나와지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주면 될 텐데 여기 0하고 0 더해주면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하고 1 더해주면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하나 올라가서 여기 1이 되고 1 하나 올라가서 또 1이 되고 또 하나 1이 올라가지죠.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여기는 1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여기에 0이 채워질 거고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 두 수의 그 연산 결과는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관계니까 0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닌 이런 결과가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뭐 이 숫자 자체가 좀 간단하니까 이 값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머리로 계산했을 때 당연히 결과가 0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전혀 0이 아닌 다른 그런 결과값이 나와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정수 수점 방식으로 음수를 표현한다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일의 보수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생각을 한 건데, 자, 그럼 일의 보수 표현 방법은 뭐냐면 앞에는 부호 비트는 그냥 음수니까 1로 그냥 수면 되는데, 나머지 이 절대값 표현 이 부분은 이 앞에 주어져 있었던 지금 마이너스 14 이 부분을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트 반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로, 1의 보수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주어져 있는 값의 보수다 그러면 결국은 0을 1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1은 다 0으로 만들어주고요. 나머지 0들은 다 이렇게 1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1의 보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1의 보수하고 먼저 나왔었던 여기 밑에 썼었던 요 플러스 14라고 하는 이 값, 요거하고를 그러면 플러스 연산을 또 수행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두 개의 결과값이 0이 나와진다라 그러면 1의 보수 표현법이 이제 맞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실제 계산을 해보면 0하고 1하고 더해주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하고 0하고 더해주면 또 1이 되고 또 1이 되고 전부 다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0이 아닌 그런 결과값이 나와지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1의 보수 표현법도 제대로 된 그런 그 음수 표현 방식이 아닌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의 보수 표현법은 또 어떤 방식이냐 했을 때 MSB 맨 첫 번째 부호 비트는 1로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여기 두 번째 있는 1의 보수 표현 방법, 이 숫자 있죠. 요 1의 보수로 표현한 여기에다가 나머지 플러스, 맨 마지막에 플러스 1을 하나 해주면 이게 바로 이제 2의 보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밑에는 2의 보수를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준 것이 이제 그게 바로 2의 보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1을 플러스 해주면은 1하고 1 더해주면은 0이 되겠고요. 그리고 1 하나 올라가지고 나머지는 0, 0 채워주고 나머지 다 1,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그러면 2의 보수로 표현한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값이 될 건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 14하고 여기 중간에 있던 이 플러스 14 얘하고 요거를 갖다가 역시 또 마찬가지로 한번 플러스 연산을 수행을 해주면 이 값이 0이 나와지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0하고 0 더해주고 그러면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하고 1 더해주면 또 0이 되겠죠. 1 하나 올라가주면 뭐죠? 2가 여기죠. 그러니까 또 0이 되고, 또 1 하나 올라가주면 여기 네 번째 수죠. 그러면 또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1 하나 올라가주면 또 0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이 값은 뭐가 되냐? 0이 나와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냐면 이런 정수의 음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상에 표현을 한다라 그러면 바로 이 2의 보수 표현법을 이용을 해서 그 컴퓨터상에 그 음수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막 두서없이 지금 조금 막 그려가면서 막 해가지고 좀 이해가 잘 갈라나 모르겠는데 한번 그렇게 설명을 듣고 한번 따져서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수치데이터 중에 실수는 어떻게 이제 저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이렇게 부호 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수부, 가수부로 구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32비트 중에서 8비트를 지수에 해당시키고요. 여기가 8비트, 여기 엑스포넌트. 그 다음에 나머지 24비트는 가수에 할당을 시킨다라는 건데 이제 뭐 유효한 수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수 뭐 여기 23비트가 가수에 속하고 사인 비트로 여기 첫 번째 비트가 이제 부호 비트로 사인 비트로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호랑 그 다음에 지수부랑 가수부랑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형처럼 뭐 양수면 0, 음수면 1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수 부분은 뭐 6자리 이제 10진수로 표현하고 지수는 뭐 10의 마이너스 38승에서 10의 플러스 38승까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십진수 0.15625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 만약에 이진수로 표현을 한다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값은 뭐 결국은 8분의 1 플러스 3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를 이제 이진수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밑을 2로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언제나 정수 한 자리를 맨 앞자리로 놓고 이제 그거를 지수표기법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뭐죠? 이 소수점이 이제 여기에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01이 되고, 그 다음에 소수점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에 앞으로 갔기 때문에 얘 마이너스 3승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지수표기법으로 그 실수를 갖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저장 공간은 크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구분을 해줄 텐데, 문자 데이터는 1바이트의 이제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수와 실수 해서 정수는 2바이트와 4바이트 기억 공간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는 4바이트와 이제 8바이트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양수, 이런 뭐죠, 이제 이진수, 얘를 갖다가 이제 1바이트 저장 공간에 만약에 우리가 저장을 한다 그러면 1바이트니까 8비트가 돼서 지금 뭐 1100, 100이라고 하는 그 이진수를 갖다 넣었을 경우에 이제 7자리가 되는 거니까 배영을 하나 채워줘서 이제 이런 상태로 들어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2바이트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한다라고 그러면 뭐 2바이트 공간이 있는 거니까 이제 16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16비트에 이제 지금 뭐 요렇게 8비트, 요렇게 8비트 해가지고 나머지 공간들은 0으로 채워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이 이진수 값을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 데이터가 그 저장 공간 안에 이제 들어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는 이제 정확한 기계냐?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이런 실수를 갖다가 처리를 할 때 정확한 그런 결과값을 우리한테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할 텐데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실수를 갖다가 이제 숫자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0.33333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 아까 그 지수표기법으로 3.3333 해놓고 뭐 10의 마이너스 1승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실수 표현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부호랑 지수부, 가수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32비트라고 하는 그런 그 제한된 비트 안에 이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이제 전부 다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에 이제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값을 표현할 때는 그 값의 근사치를 가지고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숫자를 갖다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오버플로우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기억 공간,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제 어떤 값들이 들어오는데 그 값이 이 기억 공간에 있는 값보다 더 큰 값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데이터가 이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거를 갖다 이제 오버플로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억 공간 크기에 허용된 가장 큰 값보다 더 큰 값을 저장할 경우에 이제 어떤 다른 값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오버플로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4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공간 안에 8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갖다가 표현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00 이렇게 표현이 되겠는데, 만약에 4비트로 표현된 그 9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 표현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두 수 8하고 9하고를 덧셈 연산을 수행한 17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갖다가 만약에 이 4비트 안에다가 넣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나요? 여기가 지금 뭐죠? 2에 지금 2의 1승, 2의 3승이 되는 거죠. 2의 3승이 되고 2의 2승이 되고 그 다음에 2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2의 1승,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1의 자리,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2의 3승 8, 그 다음에 뭐 10, 뭐죠, 14, 15, 15까지 이제 표현이 될 건데, 그럼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어떤 여기 이 안에 다 포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이 저장 공간 안에 표현될 수 있는 수는 전혀 다른 뭐 이런 0001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들이 이제 표현이 돼서 그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치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바로 이제 오버플로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진수 카드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다섯 장의 카드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나는 하나 1이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진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에 2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또 8개, 16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갖다 이제 그림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갖고 만약에 9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점이 이제 그러니까 9가 되도록 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카드를 그러니까 뒤집는 그런 하나의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이걸 뭐 참여 활동으로 그렇게 이제 수업 시간 때 했었던 건데 지금 뭐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 9를 만든다 그러면 이 8하고 이 1하고 얘네들만 그냥 남겨놓고 나머지 숫자들은 이제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로 이제 뒤집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진수 카드 놀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퀴즈구 이진수를 네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 공간 허용된 뭐 가장 더 큰 값을 저장할 경우에 이렇게 되는 현상을 뭐라 하느냐 뭐 이런 퀴즈인데 이거는 한번 과제로 여기까지 이제 과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다양한 자료의 이제 이진 표현 앞에서는 이제 숫자 데이터의 그러니까 정수라든가 실수라든가 이런 숫자 데이터를 갖다가 이진수로 표현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자 데이터라든가 영상 데이터라든가 뭐 그림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진수로 표현해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이외에 다양한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은 이제 어떻게 이진수로 표현해 주는지 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자를 표현하고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거를 갖다 이제 뭐 인코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인코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미디어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표현하고 또 저장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컴퓨터는 일단은 모든 정보를 다 이진 숫자로 그렇게 이제 바꾸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도 역시 이진 숫자로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지금 문자를 갖다가 뭐 인코딩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자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로 이제 변환해서 이제 그걸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문자를 이진 숫자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인코딩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진 숫자 코드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또 거꾸로 이제 문자로 변환하는 과정은 디코딩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라고 하는 어떤 문자가 있을 경우에 인코딩을 해서 이제 이런 이진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진수로 되어 있는 애를 다시 또 A라고 하는 문자로 이제 변환을 하기 위해서 디코딩이라고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래서 문자 코드인데, 뭐, 컴퓨터에서 이제 어떤 문자의 개수만큼,
0부터 이제 숫자를 나열하고 각 숫자에 이제 문자를 매핑해서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문자 코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각 문자에 매핑된 숫자를 갖다 이제 코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문자 코드로는 뭐 영문자, 숫자, 컴퓨터 제어 문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로 매핑한 그런 코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ASCII 코드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CII 코드는 이렇게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Code 뭐 이것의 약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Information Interchange라고 하는 게 있죠. 정보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어떤 통신 시스템에서 어떤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서 사용됐었던 그런 코드 체계란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 NC라고 그래서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라고 하는 뭐 미국 표준 협회에서 이 자료 처리나 혹은 통신 시스템 상호 간의 정보 교환용 표준 코드 이걸 갖다 이제 ASCII 코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7비트로 구성된 128종의 기호를 갖다가 이제 그 코드로 정한 것이라 볼 수가 있고요. 1바이트로 하나의 문자를 갖다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역시 여기서도 이제 이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또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그 자료 뭐 정보 표현을 갖다가 이제 뭐 만화 그림 같은 걸로 조금 이제 설명을 해준 뭐 그런 유튜브 동영상인데 그냥 한번 봐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ASCII 코드의 이제 그 구성표가 되는데 지금 뭐 여기 이렇게 A라고 하는 대문자 A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그 ASCII 코드 표를 보려면은 여기 열번호 여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요거 행번호를 나중에 보고 이렇게 해서 봐줘야 되는데 그 열번호가 100이 되죠. 100에다가 행번호가 000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00하고 0001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A라고 하는 대문자 A라고 하는 값을 이제 표현을 해준 거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앞에 이제 0으로 채워준 거다라 볼 수가 있겠죠. 1바이트 8비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해주면 이렇게 이제 65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대문자 A의 이 정수값은 65라고 하는 값이 이제 된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뭐 66, C는 67, 그 다음에 D는 68,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 어떤 그 값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A가 이렇게 있는데 소문자 A는 110이죠. 110 그래서 여기 110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0001 똑같죠. 여기는 0001 뭐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97로 이제 10진수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바로 이제 ASCII 코드의 이제 구성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그 문자뿐만 아니라 기타 어떤 다른 뭐 이런 문자들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숫자들도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ASCII 코드 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문자는 지금 그 미국의 이제 표준 협회에서 저와 같이 이제 그 ASCII 코드 표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변환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럼 영어 이외의 문자는 이제 어떻게 변환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유니코드라고 하는 이 문자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서 이제 일관되게 표현하고 다룰 수 있도록 설계한 그런 표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 ASCII 코드는 1바이트라고 그랬는데 지금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2바이트로 하나의 문자를 갖다 이제 표현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1996년에 한글도 이제 유니코드 2.0 여기에서 이제 1172자를 갖다가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니코드화 이제 시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한글 문서에 보면은 우리 이 어떤 글자 뭐 이런 거 선택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유니코드 문자표가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그 유니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숫자들이 나오죠. 자, 그럼 이러한 유니코드는 뭐 31비트 문자 셋인데 특수한 문자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문자들은 이제 하위 16비트 그러니까 2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 영역 안에 이제 정의를 해줬고요.
그래서 뭐 유니코드 첫 뭐 65,536개의 코드를 갖다가 뭐 기본 다국어 평면이라고 그래갖고 BMP라고 그러는데 베이직 뭐 멀티링구얼 플레인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그래서 뭐 이런 유니코드의 종류에는 뭐 UCS2, UCS4, UTF-8, 뭐 UTF-16, UTF-32 이제 이와 같은 종류로 구분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뭐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UCS2와 UCS4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요. 그래서 유니코드를 메모리나 파일에 이제 어떤 그런 기록하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이제 UCS2, UCS4로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CS2는 2바이트를 사용을 해서 유니코드의 이제 31비트 문자 세트 중에서 16비트 이하의 그 부분만을 갖다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CS4는 4바이트를 사용을 해서 31비트의 모든 유니코드 영역을 다 이제 표현을 해주는 그런 그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UTF-8인데 뭐 유니코드 트랜스포메이션 포맷 해줘가지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유니코드 포맷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31비트 유니코드를 1에서 6개의 바이트에 이제 나누어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첫 바이트를 읽는 것만으로 몇 개의 바이트로 구성된 것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상위 아스키 코드 영역은 1바이트로 표현될 수 있고 한글은 보통 이제 3바이트로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UTF-8이 가장 널리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그 UTF-8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UTF-16인데 뭐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왔었던 UCS2 문자열 안에 이제 유니코드의 21비트 영역의 그런 문자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UCS2 방식을 이제 확장한 그런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 다국어 평면, 그래서 앞에 뭐 BMP라고 하는 게 나왔었죠. 베이직 멀티링구얼 플레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뭐 상위 대행, 그 다음에 하위 대행 1024, 1024로 해당된 그 조합으로 뭐 1024 곱하기 1024 해서 뭐 이 정도 약 100만 자가 넘는 그런 문자를 갖다가 이제 추가로 정의를 해준 그런 뭐 평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제 뭐 이 색상으로 로마자, 뭐 기타 유럽 문자, 아프리카 문자, 뭐 또 뭐 동남아시아 문자,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색상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을 문자 표현을 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코드는 2바이트를 사용을 해서 조합형, 완성형, 유니코드 이제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조합형 같은 경우는 한글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표현해주는 그런 방식을 조합형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영문자인지 한글인지를 표현해 주는 거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이기 때문에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 둘레 5개, 이 5개 비트를 초성을 표현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억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둘레 5비트 역시 중성, 이거는 이제 R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5비트 얘를 종성을 표현해서 종성 5를 갖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값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각각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제 각각 나눠 가지고서는 걔네들을 조합시켜서 이제 표현해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조합형 코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형 코드 같은 경우는 그냥 한글을 순서대로 나열한 후에 거기에다 이제 코드를 부여한 방식이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뭐 가 해놓고서는 AC00, 그 다음에 감 해주면 AC10,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한글을 그냥 표현을 해놓고 그리고서는 거기에다 이제 코드 값을 부여한 그런 방식을 완성형 코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이제 이런 완성형 코드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조합형 코드표를 한번 이렇게 아까 나왔었던 기억이라고 하는 초성에 그래서 뭐 00,
0010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중성에 나왔던 R라고 하는 값을 000, 00011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성에 나온 이응이라고 하는 값은 10111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진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조합형 코드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한글 완성형 코드표란 얘기죠. 그래서 뭐 가다 그러면은 뭐 1, A001 뭐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네요. A002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완성형 코드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글 유니코드표 앞에 나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가 있을 때 AC00, 그 다음에 AC10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해 주는 거를 유니코드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진 코드를 이용한 편지 쓰기인데, 알파벳 코드를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A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약속을 이렇게 B를, 이렇게 C를, 또 뭐 D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알파벳을 코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걸로 이제 어떤 문자 표현을 실제로 해보는 그런 연습이 될 텐데, 한번 연습을 한번 그렇게 해보죠.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지지를 써보는 거죠. 앞에 나왔었던 그 코드표를 참고로 해가지고서는, 그랬을 때 뭐 이런 이 코드는 H가 되고 밑에 코드는 I가 돼서 뭐 하이를 나타내 줄 때 뭐 이렇게 이제 글씨를 그 알파벳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편지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의 어떤 편지를 썼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걸 어떤 글씨인지 한번 해가지고 그걸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자료를 올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그 알파벳 코드표를 작성을 그렇게 했는데 그거 이외에 또 나만의 알파벳 코드표를 또 작성을 또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코드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어떤 그런 코드표 작성한 걸로 해서 이제 또 한번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어떤 편지글을 한번 그런 식으로 써보도록 해보고요. 이 부분도 그냥 한번 같이 올려줄 테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그냥 해보세요. 뭐 굳이 과제까지는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디어 데이터를 갖다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멀티미디어 데이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지나 동영상, 음악, 소리 관련된 데이터를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진수로 그런 코딩에서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준 그런 방법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나 동영상, 음악 데이터에서 뭐 이미지는 뭐 BMP나 뭐 JPG, 또 동영상에는 뭐 AVI, MPG, 그 다음에 MOV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음악은 MP3, WMA 뭐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선 이미지 데이터에는 그러면 비트맵 방식하고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우선 비트맵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각형 픽셀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갖다 이제 비트맵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이런 그림과 같은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비트맵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픽셀이라고 불리는 그런 전자 모는 종이에 이제 한 칸씩 색칠을 해서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이제 비트맵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방식은 이제 확대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계단 현상, 이런 깨짐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픽셀 하나당 색상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제 고해상도일수록 이미지 용량이 이제 커지는 뭐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그림판이나 뭐 포토샵 과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대부분은 이런 비트맵 방식, 레스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이미지 방법으로 이제 그런 만들어진 그런 방법, 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나오는 그 파일 형태들은 뭐 JPG라든가 PNG, 또 GIF 뭐 이런 파일들이 이제 생성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벡터 방식인데, 벡터 방식은 그러니까 이미지를 수학 함수로 표현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점과 점을 연결하는 그런 수학적 관계에 의해서 이미지를 표현해서 선과 면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와 같은 방식들이 이제 벡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원하는 뭐 모양이나 위치, 크기, 뭐 색깔 등을 함수로 구성을 해서 이제 함수 명령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가 자유롭고 저장 용량이 적고 또 확대해도 이제 용량이 커지지 않는 뭐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뭐 여기 뭐 AVI 파일이나 뭐 SWF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수학 함수가 이제 복잡한 수학 함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뭐 그 처리할 때 이제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또 있겠고요. 이건 이제 그 비트맵 이미지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 비트맵 이미지를 확대해서 한번 각 이게 하나의 픽셀로 놓고서는 그 픽셀에 이제 매핑해서 그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두 칸 비워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또 두 칸, 세 칸이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색을 칠하고서는 한번 하트 모양을 갖다가 이제 그려서 한번 그렇게 이제 완성을 해보는 그런 참여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한번 자료에 같이 올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미디어 데이터 중에서 이제 사운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뭐 사운드다 그러면 물체의 진동이 어떤 주변 공기로 퍼지면서 형성된 그런 압력으로 인해서 귀에 있는 그런 고막이 떨리면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차이를 갖다가 인지하게 되는 그런 데이터를 갖다 이제 사운드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주기가 있는데 같은 파형이 한 번에 나타나는데 이제 소요되는 시간 뭐 이거를 갖다 이제 주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기적인 형태의 사운드가 있고 비주기적인 형태의 사운드가 있는데, 주기적인 형태의 사운드는 인지할 수 있는 주기성을 갖는 사운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새의 지저귐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주기적인 형태의 사운드다라 본다라 그러면 이건 뭐 비주기적인 사운드일 때는 뭐 재채기라든가 노이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주기적인 그런 형태의 사운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 데이터를 갖다 이제 표현을 해주는 그런 방법은 물리적인 음향 신호, 이제 파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아날로그 신호란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이제 컴퓨터에서는 디지털 형태로 그렇게 이제 변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의 일부 값을 추출해 내주는 그런 샘플링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사운드를 또 디지털 사운드로 변환해 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샘플링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사운드 데이터를 이제 저장했을 때 그런 그 방식으로는 MP3가 있고 그다음에 WMA, WMV라고 하는 이런 파일 형식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MP3 방식은 뭐 MPEG 오디오 레이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줄여서 표현을 한 건데, 뭐 오디오 신호의 사용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압축 방식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WMA, WMV는 MS에서 만든 방식으로 이제 스트리밍을 지원하고 데이터 용량이 MP3의 절반 수준인 그런 파일 포맷 형식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우선은 뭐 사운드 데이터에서 뭐 주파수에 대한 그런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초당 사운드 파형의 이제 반복 횟수를 갖다 이제 주파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소리의 이제 높낮이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파수가 높으면 고음이고 낮으면 이제 저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가청 주파수다 그러면 뭐 20Hz에서 뭐 그 20kHz, 그다음에 이제 청각은 1kHz에서 6kHz에서 이제 제일 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주파수의 이제 어떤 그런 그 대역 구분을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초장파, 그다음에 장파, 뭐 중파, 단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여기 뭐 지금 증파 같은 경우 AM 라디오 방송, 단파는 아마추어 무선, 뭐 운송 통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사운드 파형의 이제 기준선에서 최고점까지 거리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소리의 이제 크기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폭이 크면 큰 소리가 되겠고, 작으면 작은 소리. 그래서 뭐 인간이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 이 범위는 뭐 데시벨이라고 그러죠. 0데시벨에서 90데시벨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이제 음의 크기와 소리에서 지금 뭐 160데시벨이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들리는 제트기 엔진 소리, 뭐 그 다음에 140이다 그러면 청취하기에 고통스러운 소리, 또 공항 활주로에서 들리는 소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색은 뭐 음의 높이와 크기가 같아도 악기마다 이제 고유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바로 이제 음색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유한 파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파에다가 이제 고주파를 이제 플러스한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기본음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2배, 3배, 4배, 뭐 합성 파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파형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컴퓨터 처리를 위한 그런 아날로그 디지털 형태 간의 이제 변환을 하는데, 그 변환해주는 그런 방식이 지금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운드 카드에 이제 그 뭐 입력을 할 때는 아날로그 파장의 사운드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해주는 ADC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변환을 해주고요. 또 출력을 할 때는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를 아날로그 파장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DAC라고 하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변환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형태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이제 어떤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들어온다라 그러면 뭐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하는 ADC에 의해서 디지털 형태를 이렇게 변환을 해주고, 그럼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그 뭐죠 형태 데이터를 갖다가 DAC라고 하는 이 컨버터를 이용해서 다시 또 아날로그 형태로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들려지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간의 그런 어떤 변환 과정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운드 데이터를 갖다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라고 하는 건데, 뭐 물리적인 음향 신호는 파동으로 표현된 아날로그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디지털 형태로 그렇게 이제 변환해서 표현한다라고 앞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본화 과정, 그러니까 샘플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표본화 과정과 또 양자화 과정, 부호화 과정, 이렇게 이제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디지털로 변환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화 샘플링 과정은 아날로그 파형의 표본점들을 뭐 이산적으로 이제 그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패턴을 기술하는 좌표축을 따라서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하게 되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샘플링된 그런 값들을 갖다가 구간별로 구분을 하고 그 각 구간의 이제 대표값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제 양자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표본화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화된 그런 데이터를 얼마나 자세하게 표현할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양자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양자화로 나눈 구간에 속한 값을 이진수로 이제 변환해 주는 과정을 부호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사운드 파일의 용량 때문에 이제 압축해서 그런 저장하는 그런 것이 또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샘플링 과정, 양자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면은 표본화 샘플링 과정이다 그러면은 뭐 소리는 아날로그 신호, 또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날로그의 이제 파형의 그런 표본점 값들을 뭐 이산적으로 추출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패턴을 기술하는 좌표축을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그런 표본 값을 이제 추출을 해내는데, 뭐 신호를 짧은 그런 일정 시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각 진폭을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기를 이제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1초당 뭐 이렇게 취한 표본수, 뭐 이걸 갖다 이제 샘플링 비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표본화율이 이제 높을수록 원음을 잘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 공간은 또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샘플링된 주파수의 2배 이상의 샘플링 비율을 가져야만 그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샘플의 이제 크기는 소리의 크기를 몇 비트로 크기로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의미할 텐데 8비트다 그러면은 256가지 소리의 이제 크기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16비트다 그러면 65,536가지의 소리의 크기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16비트로 표현했을 때 이제 좀 더 정확한 그런 소리 표현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저장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한 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수는 동시에 들리는 사운드의 개수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노 혹은 뭐 스테레오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양자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표본화된 각 점에서 값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비트 수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화 과정에서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얼마나 자세하게 표현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샘플링된 값을 이제 구간별로 구분을 하고 그 구간에 이제 대표 값을 치환해주는 그런 거를 갖다 양자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의 해상도, 그래서 뭐 이건 표본화하는 정밀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비트 양자화 뭐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3비트 양자화는 뭐 8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비트 양자화다 그러면 16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더 자세하게 이제 표현을 할 것인지, 정밀하게 표현을 할 것인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원래입파형이다 그러면 낮은 표본의 그런 양자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좀 더 높은 표본의 양자화를 했을 경우 이제 좀 더 자세한 그런 음을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양자화를 한 뒤에는 이제 부호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양자화로 나눈 구간에 속한 값은 이진수로 이제 변화를 해주고 그 표본화와 양자화를 거친 그런 디지털 정보를 갖다 이제 표현해주는 과정, 이걸 갖다 이제 부호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운드 파일은 이제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부호 과정에서 압축해서 저장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원래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그 샘플링을 해 오고요. 샘플링을 해 오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양자화 과정을 갖다가 거치는 거죠. 그래서 구간을 나눠주는 거죠. 구간 0, 1, 뭐 2, 3,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구간을 나눠줘 가지고서는 구간 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부호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구간 0일 때는 뭐 00, 00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구간 1일 때는 뭐 여기 해당되는 거니까 뭐 01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간 2일 때는 10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들이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10. 자, 그렇게 하고 구간 3일 때는 11,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어떤 구간을 나눠주는 부분을 양자화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이제 뽑아내는, 이진수를 뽑아내는 과정들을 부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래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그 값들을 이런 식으로 그 일정한 값들을 뽑아내는 거를 갖다가 이제 표본화 샘플링 과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서 사운드 데이터를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이진수로 표현해주는 과정은 그렇게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과정을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과제로 작성을 해보고요. 다음은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압축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간단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압축하는 그런 실습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한테 이제 전달을 할 때 그 전달 과정에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오류를 이제 확인해주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딩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나왔었죠. 인코딩하고 디코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코딩하고 디코딩을 합한 개념을 코딩이라고 할 텐데,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의 형태를 변환하는 과정을 인코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인코딩된 데이터를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하는 과정을 다시 디코딩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코딩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코딩을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저장 공간과 전송 대역폭을 갖다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 코딩을 하는 방법을 압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서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도중에 어떤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오류를 처리해주는 그런 코딩 방법을 페리티 비트 또 해밍 코드 뭐 이와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호해주는 방법은 암호화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코딩을 분류하자면 이와 같이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압축이다 그러면 저장 공간하고 또 어떤 그 전송 대역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데이터 크기를 갖다가 이제 줄여주는 거를 압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압축이 왜 필요한지는 뭐 대략적으로 우리 뭐 다 알겠지만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갖다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이든 뭐 SNS든 뭐를 통해서 이제 어떤 전송을 할 때 이제 많은 자원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압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압축을 할 때 그런 어떤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중복성을 없애서 이제 그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중복성은 뭐 시간적 중복성과 공간적 중복성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일한 데이터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내지는 그런 경우를 이제 시간적 중복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사운드 데이터나 동영상 데이터가 이제 바로 이런 시간적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중복성은 공간상의 여러 위치에 이제 같은 데이터가 중복되어서 나타내주는 경우를 공간적 중복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정지 영상 데이터나 문서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들 안에 이제 이런 공간적인 중복성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중복성이 나타났을 경우 역시 압축으로 이제 어떤 그런 자원 절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축 방법을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무손실 압축, 손실 압축, 혼성 압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손실 압축은 압축 이전의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손실 없이 이제 인코딩하는 그런 방식을 무손실 압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정보의 이제 반복적인 출현에 의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중복성만을 제거해주는, 그래서 주로 이제 문서 데이터 압축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주로 이렇게 문서 데이터 압축에 이제 그러니까 필수적인 그런 방식을 갖다가 이제 무손실 압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사용하는 방식은 뭐 반복끼리 코딩, 그 다음에 허프만 코딩, 램펠집 코딩 뭐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이 반복끼리 코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 압축은 이제 데이터에 이제 포함된 정보의 내용을 뭐 인식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들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들을 이제 삭제를 해서 그 압축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손실 압축에 비해서 압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뭐 변환 코딩이나 예측 코딩, 보관법, 프랙탈 압축 뭐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뒤에서 변환 코딩하고 보관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혼성 압축은 손실 압축 기법하고 무손실 압축 기법을 이제 혼용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20대 1이나 뭐 200대 1 정도의 그런 압축률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그런 압축 기법들이 이제 이런 혼성 압축 기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JPG라든가 GIF, MPEG 뭐 이런 파일 형태들이 바로 이제 혼성 압축 방식을 사용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끼리 코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주는 그런 정보, 문자, 뭐 이런 픽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반복된 횟수로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코딩 방식을 갖다 이제 반복끼리 코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링크 주소를 같이 올려주도록 할 테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원래 데이터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B가 14개가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B의 개수가 14개라고 하는 거를 B에서 14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앞에 TA와 뒤에 있는 GLC 얘는 이제 표현을 해주고 중간에 이거를 이렇게 B의 14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라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해 줬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바로 이제 반복 길이 런 랭스 코딩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게 지금 런 랭스 코딩 방식에 의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이 지금 이런 그 표현해 준 거를 이렇게 이제 그 뭐죠 이제 그 결과값을 갖다 이제 보여준 그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 이제 흰색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을 써주고 검은색이 3, 그 다음에 흰색이 5, 그 다음에 검은색이 4, 그 다음에 흰색이 3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 W3, 그 다음에 B3, 그 다음에 W5, 그 다음에 B4, 그 다음에 W3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이제 숫자만으로 그냥 표현을 해준 것이 되겠고요. 여기도 지금 흰색일 때 1을 써준 거고 나머지 6개, 그 다음에 3개, 7개, 하나 뭐 이렇게 두 번째 줄도 표현을 해줬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0을 표현해 줬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흰색이 지금 없기 때문에 흰색이 없다라는 의미로 0을 써주고 8을 지금 이렇게 써준 거죠. 이렇게 해줬을 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8을 써놓는다 그러면은 뭐 여기는 지금 흰색 나왔는데 이거 8 그럼 얘도 흰색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앞에 0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 9 그 다음도 그런 거죠. 여기 0하고 18, 그 다음에 0하고 18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표현해 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변환 코딩인데, 이거는 뭐 이미지나 혹은 비디오 코덱에서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적당한 변환을 통해서 데이터 영역을 갖다가 이제 옮기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이제 변환 코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단위 정보의 개수를 갖다가 이제 줄이는 방법, 이거를 갖다 이제 변환 코딩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뭐 FFT라고 해서 Fast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해서 얘는 시간 영역을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영역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에서 얘는 공간 영역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주파수 영역으로 그렇게 이제 그 데이터 영역을 옮겨주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변환 코딩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이제 나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거 FFT, Fast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시간 영역에서는 인접 데이터 간의 이제 상관도가 높고 그래서 이제 주요 에너지가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축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 영역으로 표현해 가지고는 그래서 그 주파수 영역에서는 인접 데이터 간에 이제 서로 이제 직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직교하고 주요 에너지가 한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건 불필요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신호나 혹은 데이터를 시간 함수가 아닌 주파수 함수라고 하는 뭐 여기서 같은 경우는 포리어 변환이나 포리어 급수라고 하는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변환을 해주는 그 영역을 변환해주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이제 이 패스트 포리어 트랜스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파수의 분석이나 혹은 해석 이것이 이제 좀 뭐 용이한 그런 쉬운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수학식으로 계산하는 아주 복잡한 수학식으로 계산하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량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 같은 경우는, 공간 영역은 이제 픽셀 값으로 이미지를 표현을 하는데, 주파수 영역에서는, 화소값, 이 픽셀 값, 이것이 직접 표현되지 않고, 변동계수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른 그런 영상은 이제 뭐 저주파 성분을 이용하고 밝기 값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들은 고주파 성분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뭐 여기 주파수는 이벤트가 이제 주기적으로 재발생하는 빈도수를 말하는데 그렇게 이제 고른 영상과 뭐죠 이제 밝기 값이 이제
급하게 변하는 그런 부분하고를 구분해서 저주파 성분과 고주파 성분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갖고서는 공간 도메인을 2차원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저주파 성분은 주로 이제 이런 배경이나 객체 내부를 표현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성분은 어떤 그 물체의 경계 부분이라든가 객체의 모서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이제 고주파 성분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런 그 공간 영역을 갖다가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변환 코딩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영상을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주파수 변환을 우선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입력 영상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주파수 영역을 처리를 하고 주파수를 갖다 원하는 대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요. 그리고서는 주파수를 다시 이제 역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공간을 갖다가 주파수를 이제 공간 영역에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시간 영역에서 본 그런 데이터가 된다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을 해줬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뭐 수직 직교를 한다던가 뭐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는 이런 데이터가 된다는 얘기죠. 뭐 이것처럼 뭐 이렇게 계속 연속된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했을 경우에 이제 훨씬 더 그런 압축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관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법은 연속된 비슷한 정보들 중에 이제 몇 개만을 저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연속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모든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일부 데이터만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이제 데이터를 복원할 때 보관을 통해서 이제 삭제된 정보를 이제 복원시킨다. 그래서 뭐 인접한 픽셀들 값이 유사한 경우에 이제 이런 그 보관법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이거였고 저장된 데이터가 이랬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보관할 때는 그 인접한 유사한 데이터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유사한 데이터들로 다시 또 복원시키는 그런 방식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이제 변수값에 이제 함수를 기초로 해서 그 점들 사이의 임의의 변수값 내지 그 값들의 이제 그 근사값을 구하는 그런 계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보관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역시 이제 참여 활동인데 비트맵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비트맵 방식으로 원하는 모양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니까 이 부분은 한번 참고 삼아서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복원해주는 얘인데 지금 지금 워크시트에 이제 이런 그림 이미지를 보고선 런 랭스 인코딩 된 정보를 생성을 해서 뭐 팀원한테 이제 다른 팀원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이제 같은 값이 연속해서 나타날 때 그 개수와 반복되는 값만으로 정보를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런 랭스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두 가지가 푸른색이니까 2B 그 다음에 뭐 1W 그 다음에 또 2B 3W 뭐 이제 이와 같이 그 런 랭스 방식에 의해서 인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1W 3B 2W 2B 그 다음에 3W 1B 4W 이와 같이 이제 인코딩을 해주고, 그러면 그런 인코딩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다시 복원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1,9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8이 된 거고요. 앞에서는 뭐 블루는 B를 써주고 W는 뭐
흰색은 W를 써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이와 같이 이제 숫자로만 그 표현해 주는 것도 또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3, 7,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보면은, 여기는 이제 흰색이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검은색이 없다라는 의미로 앞에다 0을 하나 써준 거죠. 그래서 0, 5, 5, 이렇게 0, 6,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인코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코딩이 돼 있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다시 그림으로 복원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이고 그 다음에 1111 뭐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111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기 뭐죠, 흰색하고 검은색, 아까 여기 흰색 나왔을 때 0으로 넣어놨었으니까요. 그리고 5다 그러면 이제 검은색을 5 5개, 역시 5개, 그 다음에 여기는 흰색으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흰색 하나, 검은색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그림을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그 인코딩 된 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런 랭스 부호 기법 이용해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복원해주는 그런 과정인데, 한번 이거 문서 파일을 올려주도록 할 테니까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류 검출에 대한 내용인데, 데이터를 이제 전달할 때 이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SNS에 이제 어떤 글이나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문자나 그림 파일을 전송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달받은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이제 손실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뭐 전송 도중에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전기 스파크가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데이터가 뭐 손실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전송한 데이터와 전달받은 데이터가 일치하는가를 갖다가 이제 확인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이 페리티 비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검출 부호의 이제 가장 간단한 그런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정보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1비트를 이제 추가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짝수 페리티 방식과 홀수 페리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트에서 1의 개수가 짝수로 되도록 이제 페리티 비트를 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비트에서 이제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그 페리티 비트를 정하는 방법을 각각 짝수 페리티 방식, 홀수 페리티 방식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사각형의 카드를 갖다 100장을 갖다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9 곱하기 9 행렬 형태로 해갖고 81장의 카드를 이제 배치를 시킨 거죠. 흰색 또는 검은색 요도로 이미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해줬는데, 그 9 곱하기 9의 바깥쪽에 한 행과 또 한 열을 갖다가 이제 추가를 해줘가지고 추가를 해서 이제 또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이 이제 한 명이 나와가지고 모두 이제 다 뒤돌아보고 있는 상태에서 카드 하나를 뒤집어 놓은 거죠. 뒤집어 놨을 때 그 어느 카드가 뒤집어졌는지 이제 이거를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페리티 방식을 그 오류 검출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그 8 곱하기 81개죠. 9 곱하기 9에 81개의 그런 카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서는 또 선생님이 이제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뭐 이렇게 해서 10 곱하기 10의 이제 카드를 또 만들어준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어떤 카드 하나를 갖다가 이제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짝수가 뭐 이렇게, 여기는 지금 어쨌든 뭐 짝수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짝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넣어준 거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마찬가지 되겠죠. 여기랑 그걸 짝수에 이제 그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준 상태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이런
그림이 나와졌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짝수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 짝수가 아닌 홀수가 나와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이제 그 뒤집어진 카드를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거를 갖다가 이제 페리티 비트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25장의 원본 카드에 이제 11장의 짝수 페리티 비트 카드가 이제 추가된 카드인데, 카드를 보고 뒤집어 놓은 그런 그 카드를 찾아보고 짝수 페리티 방식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두 개를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부분이 지금 저기 오류 부분이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홀스 페리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그렇게 해서 찾아보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퀴즈인데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서 과제로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여기 3장에서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진수 체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10진수를 이제 이진수로 변환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문자나 뭐 이미지, 사운드 뭐 이런 각각의 이제 어떤 다양한 정보가 컴퓨터 시스템의 이진수 형태로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압축의 또 필요성, 또 그런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할 때 이제 손실된 데이터를 갖다 이제 검출해주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제 페리티 비트 방식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3단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서 이제 과제인데 지금 과제를 퀴즈 부분 역시 이제 풀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참여 활동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문서 파일로 한번 올려줄 테니까는 작성을 해서 뭐 과제로 같이 그렇게 제출을 해주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여기는 그냥 자르지 않고 파일을 그 세 개로 나누지 않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조금 하면서 좀 그 전체적으로 좀 너무 길어서 조금 지루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저기 뭐야 중단시켰다가 듣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원래 이제 3시간 수업이다 보니까 1시간 수업이 25분으로 그렇게 이제 이 파일을 제작을 해야 돼서 토탈 이제 75분짜리 수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고요. 혹시나 이게 지금 통으로 한 게 좀 너무나 저기 뭐야 조금 부담스럽고 좀 힘들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는 식으로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조금 더 좀 우리가 그 대면 수업을 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조금 계속 빨리 좀 시간이 빨리 좀 좋은 다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 좀 빨리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쨌든 건강 잘 챙기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3장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